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MBC의 경영진이 MBC의 특정 기자, 앵커, PD를 현업에서 배제하는 MBC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경영진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앵커로도 안 시키고 중요한 리포터도 안 시킬 방법이 있냐? 라고 묻고 또 그런 사람은 앵커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자, 앵커, PD를 유효 인력이라 표현하며 업무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내는 것을 논의합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언론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최순실 관련 보도는 2008년의 광우병 보도와 비슷한 거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MBC 뉴스는 대통령 탄핵일 날 태극기의 물결 보수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고 논평을 했었죠. MBC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마당에 그러면서 사망자를 3명이나 냈던 그 친박 집회를 보수 집회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표현했던 게 이제서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 MBC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친박 소식지였던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또 해볼까요? 예. 네. 많습니까, 뉴스가? 네,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인데요.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유가족이 요구하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유민 아빠를 만났는데, 예. 청와대 통과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너무 쉬워서, 예. 너무 쉬워서 허망한 면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났다고.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당사자로 이제 사과를 한 거죠. 예. 자, 어제 한 200여 명 유가족들이 방문한 걸로 아는데 관련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다녀오신 유가족 한 분 연결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TV로 생중계됩니다. 내외신 기자 3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질문 내용이나 질문자에 대한 사전 조율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나올 뉴스에 대한 뉴스잖아요, 이건. 뉴스가 아닌데. 네, 그런데 사실 기자회견에서 사전조율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워낙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또 이 또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질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미리 그 사람만 질문을 하는 것이었고 질문도 처음 받는 것처럼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잘 보시면 마치 처음 받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받아 적고, 말하고. 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당시에 사전 각본을 공개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선 정말. 다 외우고 나온 거였어요. 이미 질문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누가 할 건지도 정해져 있었고, 답변은 그 질문 하에 미리 외워서 나온 거였죠. 예. 쉬워졌죠, 그게. 근데 이번에는 없다는 거죠. 예. 네, 원래라면 자유로운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지켜볼 수 나라에서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그 정도 질문과 답변을 못하면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박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 100일이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소통이 아닌 보여주기식 소통이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촛불에 취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만들어낸 말 있지 않습니까? 불통, 쇼통,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통 3개. 라임이 있죠. 예, 통 3개 있어요. 불통과
쇼통과 또 뭐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을 만들어서 그게 유행이 되게 과거에 고소영 이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내각처럼 그걸 시도했는데 성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간 이제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국민의 정당은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포퓰리즘 원맨쇼라는 비판을 내놓았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일머리가 서툴러서 국민 불안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나라 국간이 거덜날 상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가 70점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적했지만요. 반면에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진화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상반된 평가 내렸습니다. 네. 대표,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만 후원 점수를 내렸나요? 예. 뭐 정치적으로 야당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 야당은 자기 앞가림부터 하는 게 급선무다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공공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뭐 100일 맞춰서 한 여론조사는 또 80%가 넘던데 정기조사에서는 70%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쪽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 지지율을 받아갈 야당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문재인 안 되겠어. 그럼 누구하고 이렇게 눈길을 돌릴 곳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것은 자기들이 잘못해서도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도 있는 거지만 지지율을 받아갈 것이 없습니다. 지금. 네. 라이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외교안보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된 내용을 썼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그랬다면 재앙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요. 미국 영인 괌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김정은이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라면서 한 발짝 물러서자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 사태 초기부터 전쟁은 안 된다고 줄기차게 저희는 얘기했었는데, 뭐랄까요, 그 멘트들이 지금 이제, 빠져나갈, 예?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근데 보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통수권자잖아요.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핵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겨우 며칠 만에, 예, 고작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러는 걸 보면 좀 웃깁니다. 웃기고들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웃기고들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트럼프 전쟁 얘기하면 이제 그냥 스포츠 중계하듯이 받아 써가지고 포탈에 막 뿌리고 호들갑 떨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대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 네, 대표적인 온건파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내놓은 반응인데요.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긴장 국면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고 북한하고 미국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TBS 방송국도 박살나겠죠. 박살나겠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사망할 것이고 한반도 전쟁으로 끝나지 않죠. 예, 중국도 개입할 것이고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예.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국제전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게 과거 세계대전하고는 다르게 핵무기가 있잖아요. 네. 지구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 전쟁한다고 해서 그걸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트럼프가 이제 무슨 전쟁한다고 했다고
지상 중계하는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런 기사 좀 쓰지 말자고 이제.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왜 그러는지 그 노림수가 뭔지 쓰면 몰라도. 자,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인 30개 외곽팀 중에서 어제는 양지회 소속, 그러니까 국정원 전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름하여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모임으로 2007년에 집중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늘푸른 희망연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요. 일부 회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국정원과 검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팀을 꾸려서 댓글 작업 등을 하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곽단체들 혹은 뭐 지지단체들, 민간단체들을 댓글 무대로 활용한 정황 중에 하나인 건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단체들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좀 예를 들면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좋은 댓글 달기라는 거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악플에 반대인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선풀을 달면 거기 봉사활동으로 쳐주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그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돈을 주기도 했지만 정부 지원, 국정원을 제외한 정상적인 정부의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다가 어떻게든 이 댓글 작업을 구조화해서 누군가 돈을 호주머니에서 계속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여기 쓰는 방식으로 댓글 부대를 광범위하게 조직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찾아보면. 예. 요게 다가 아닐 것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네, 국정원 적폐청사 TF,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이 소속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절대 전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시스템적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정상적인 활동인 것처럼 그런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었어요. 예, 그 중에 일부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탈북단체들을 활용한다든가. 어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어딥니까? 국정원 전 직원들이요. 전 직원들 활용한 탈북단체, 그리고 이제 민간단체. 예. 국정원 전 직원이나 탈북단체 같은 경우는 2012년 3건이 벌어졌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과 단체명,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국가를 운영하는데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것을 중요 사업으로 국가정보원이 했다는 것이. 좀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면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난달에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을 당시에 일명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전 중수부장이 언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주도한 결과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도피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도피인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예. 우선 다니던 법무법인을 사직서 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또 시기가 하필이면 공교롭습니다. 그 면담 즈음이거든요. 예. 아니 이제 필요해서 이 TF 활동에 오라고 해서 오면 도피가 아니고요. 안 오면 도피인 거고. 예. 네, 그래서 이 전 중수부장이 자신의 입장을 냈는데요.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서 법무법인 그만뒀다라고 어제 밝혔고요.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갈 생각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사에 필요해서 오라고 해서 오면 도피가 아닌 거고 안 오면 도피인 것이고 두고 볼 일이고. 다음 뉴스는 아직도 시간이 있군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당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된다면서 출당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정치를 이제 좀 시작하겠다 이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지금 토크 콘서트도 시작했고, 예.
본인 정치의 활동을 걸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죠. 예. 그런데 이런 행사에 사람들이 잘 섭외 안 돼가지고 야당이 됐더니 섭외가 잘 안 된다고 보도자료도 냈던데. 예, 그런 기사에 김어준 공장장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예, 제가 곤란하다며 거절했다고. 예. 곤란하다고 한 적 없어요? 그게 싫다고 그랬지. 왜 싫다고 하셨나요? 자, 뭐 하여튼, 여하간 본인 정치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살충제 계란 관련 소식입니다. 농장 7군데로 늘었다라는 건데요. 아직 생산 농가 조사가 20% 정도밖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은 물론이고요. 이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추적해서 전량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까지 넘어온 건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살충제 논란이 벌어지는 즈음 갑자기 우리가 이걸 썼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불거졌을 뿐 사실은 그 전부터 써왔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예. 네, 이미 지난 4월에 시민단체가 경고했다라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경고했으면 훨씬 이전, 시민단체가 그걸 알 정도였으면 훨씬 이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먹어왔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예. 이번 조사 과정에서 농장들이, 특히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들이 이렇다는 게 더 비싸게 주고 일부러 산 계란들. 그렇죠. 달걀이 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농장 7군데 중에서요, 6군데가 정부의 친환경 인증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량으로 막 생산된, 그래서 가장 저렴한 달걀이 아니라 가장 비싼 달걀들이 이렇다는 거니까.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오래전부터 뿌렸어. 라고 자백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 전문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저기 인터뷰하면 예정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버지니아 폭력 사태,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두고 일어난 미국의 폭력 사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원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여러 편을 규탄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 다음에는 인종주의는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요,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인종주의라고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한번 물러섰다가 또 자신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그쪽에서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참 가벼운 사람이에요. 보면 자기가 했던 말을 어떻게 하루하루 만에 뒤집는 건지. 뭐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미국 주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화당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요, 백인 우월주의는 역겹고 도덕적 모호성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사실 노예제로 시작한 나라이긴 한데 미국 근대사는 사실 이 인종주의와의 오랜 갈등, 그런 역사 깊잖아요. 특히 흑인 사회가 뭐 지금도 차별이 있지만 과거에는 같은 식당에 못 들어가고 뭐 많았지 않습니까? 버스도 같이 타지 못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가 치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뭐 한 60년대 70년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 장군 갑자기. 네, 로버트 리 장군. 예,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둘러싼 갈등에서. 예, 표면적으로는요. 남부군 대장이었던 이 사람을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우고, 예. 우리 뉴라이트하고 비슷한 일종의 수정주의 역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뉴라이트도 갑자기 건국의 아버지 들고 나오고 건국절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탕이 인종주의, 그리고 남부를 중심으로 한 남부의 백인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란 말이죠. 백인 남성들, 그 중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사회가 한 60, 70년대 이후에, 거의 5, 60년간 쌓아와서 지금까지 도달한 지점, 그걸 전면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그냥 캠페인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 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예. 자, 목소리가 바람이 점점 새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예. 뉴스 브리핑 끝날 때가 돼가는 것 같고,
끝나기 전에 오늘은 리얼미터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권순정, 제가 쩡이라고 했나요?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다른 녹화를 하나 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새는 날입니다. 자, 취임 100일 조사. 네. 어떻습니까? 취임 100일이, 오늘이 취임 100일째입니다. 그래서 네. 조사를 100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99일과 101일과 다를 것도 없잖아요. 예, 어쨌든 보면 0.6%포인트 소폭 내렸지만 네. 72.2%로 여전히 줄곧 70%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22.1%이고요. 취임 100일이니까 취임 후 현재까지 잠깐 이제 경과를 잠깐 보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취임 초 5월 4주째에는 84.1%까지 올랐습니다. 네. 최고치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강경화, 안대환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원비어 사망 기억하시죠? 네. 외교 안보 이슈가 쟁점화된 것도 이 기간입니다. 이게 겹쳐지면서 6월 3주차에는 한 10%포인트 떨어진 74.2%로 하락했습니다. 네. 미사일 발사도 예,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연이어 G20 정상회고에 이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76.6%로 75%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총영무 조대엽 등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최근에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과정 속에서 70%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그 변화 과정 속에서도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보수층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 평가가 상당히 크게 높거나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나 60대 이상 보수층 등의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의 전통적 반대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뭐 40대 이하라든지 중도 진보에 비해서 낮긴 낮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19대 대선 때보다 지지층을 확대한 폭이 이 대구 경북이나 이쪽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지금 취임 100일째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지층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 박스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 예. 예. 원래 이제 박스권이라는 건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기 갇혔다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10% 박스권을 맞췄다. 뭐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대 초반에서 그때부터 박스권 얘기가 뭐 SNS상에서 많이 얘기 있어서 30% 박스권을 맞췄다. 30% 뭐 40% 박스권을 맞췄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종편을 주로 썼던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죠. 확장성이 없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10%부터 40%까지 계속 박스권이라고 표현했는데 70% 박스권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70%나 80%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인데, 흔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60몇 프로 넘어가면 어떤 사안에서 압도적인 찬반이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66% 정도면 3명 중에 2명이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3명 중에 2명이 전문가 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통 압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지지율을 받아갈 야당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갈 데가 없어요, 지지율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뭐 네, 많이 다른 이유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야당이 구체적인 개혁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분석이 될 수 있겠고, 또 많이 얘기가 됐죠. 이전 정부의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본질적인 이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문당 사건이라든지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 정신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그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대 정신과 같이 간다는 건데. 맞습니다. 뭐 적폐 청산이라든지 개혁 또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불통으로 점철되었다고 한다면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소통과 공감 행보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생각과 지금 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정책과 거의 일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공공행정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 정신과 가치가도 이제 그걸 잘 연출하고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다 이해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상징, 그러니까 내가 시대 정신과 같이 가고 있다. 네네. 내가 당신들의 뜻과 부합되는 결정과 사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잘 연출해서 전달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거는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네. 공범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저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모르는 법입니다. 이신점심은 예, 전 국민들 단위에서는 따질 수 연인끼리야 뭐 모르겠는데 동의합니다. 예.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전달되고 있고 네네. 자꾸 얘기하지만 그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야당이 하는 비판들은 오랫동안 들어왔던 비판의 패턴이에요. 네네. 들어보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도 되게 식상합니다. 네. 그렇죠? 폭탄, 세금 폭탄 그런 부분들이 이전 굉장히 식상하고요. 계속적으로 나왔던 프레임이었고 불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식상하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현 정부를 현 정부랑 뭐 다 잘하겠어요. 당연히 잘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네. 미진한 것도 있고 네. 정확하게 비판을 언어를 못 찾고 있어요. 시대 정신과 같이 못 가고 있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비판을 그냥. 언어, 프레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 역시도 정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생각.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뒤처져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네. 현재.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언어와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안 먹히니까 짜증이 나죠. 네. 짜증이 나고 한편으로는 분명히 과거에는 먹힌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도 안 먹히거든요. 네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지지들이 표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모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 운도 좋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지지층은 워낙 탄탄합니다. 일종의 예. 이제 팬덤 아이돌의 팬덤 형상에 오히려 더 강력해. 예, 더 강력할 정도로 지지층의 팬덤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황 그리고 언론 지형도 상당히 이전에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과거에는 뭐 인터넷도 예. 없었고 팟캐스트도 없었고 SNS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종이신문이 한번 뭐라고 아젠다를 설정하면 네. 프레임을 잡고 그럼 하루 이틀 후에 네네. 그 아젠다대로 뉴스가 흘러갔거든요. 다들 따라가고. 이제는 그 폭탄이라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정말 세금 폭탄인 줄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따져보면 세금 폭탄 아닌데, 세금 폭탄으로, 실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네네. 네. 그런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또. 예, 근데 조금 우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지율 이탈, 지지율 그 하락의 어떤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네. 당연히 그런 날이 오겠고 100일째 저는 뭐 100일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제 생일도 잘 안 챙기는 사람이라 특별히 100일째를 따로 생겨야 하나 싶긴 하지만 뭐 여론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왜 80%대가 나오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70%대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사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이 때문에.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현안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현안조사. 예. 네. 현안조사 이번에는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취임 100일째,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째를 맞는데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를 선택해라. 되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네. 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마음에 드는 긍정평가를 보자면 네. 서민 약자 우선의 정책이 23%로 1위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탈권위 국민 소통 공감 행보가 21%로 2위로 나왔고요. 네. 뭐 뚜렷한 계획의 소신과 추진력이 19%로 3위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엮어보면 탈권위적 소통 공감 행보로 서민 약자 중심의 개혁 민생 정책 추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의 기본적인 배경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요즘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줄었어요.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아마 최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혁신 선언문이 발표가 될 때 서민 중심 경제 지향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 혁신위원 한 분이 사퇴를 했었죠. 근데 자유한국당과 보수층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이 1위가 서민 약자 우선의 정책이 1위로 나왔어요. 반면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 중도 진보층 같은 경우는 탈권위적 국민 소통 공감 행보가 1위로 나왔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정평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를 물어봤는데. 가장 1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예. 1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없다. 맞습니다. 1위가 다른 내용적인 선택지가 정말로? 아니라 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3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죠. 국민 3명 중 1명이 잘못하는 게 없다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1위가 나왔어요. 이거 재밌네요. 예, 재밌는 결과이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없다가 1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예. 나머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숫자가 같습니다. 네. 하나도 없다는 게 30% 중반을 넘고 없다. 예. 있다는 게 이제 있다는 것 중에서 10%, 소개해드리면 10%면. 예. 예.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34%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다한 선심성 정책이 19%로 1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도 없다를 제외하면 그럼 네 편, 내 편 가르기가 12%로 2위. 그리고 외교 안보 능력 부족이 11%로 이렇게 부정평가 그 톱3로 나왔습니다. 보수 정당들의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들이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이라는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그 재원제도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좀 중도라든지 이런 층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순위 숫자만 따라락 읊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40% 떨어졌죠. 근데 51.6%로 상승하면서 다시 50%대 여기도 회복했습니다. 50% 박스권이 같이 예. 거고요. 그다음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죠. 예. 요즘 8.27 전대 그 선거운동이 항상 진행 중에 있죠. 예. 월요일에는 그 처음으로 TV 토론도 실시가 됐는데요. 최하위였는데 지난주에 예, 언론 보도가 상당히 그 생각보다 많이 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6%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를 면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광복절 전후해서 1948년 건국절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4%로 소폭 하락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최근 몇 주째 그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라든지 개혁의 어떤 재원조달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립각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올랐습니다. 6.6% 올랐고 약 2달 만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약 2달 만에 3위로 올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등세가 끊겨서 5%로 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요 알려주십시오. 네. 예,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1,006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5.3%입니다.
취임 100일 문재인 정부 평가조사 같은 경우는 역시 TBS 의뢰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면접 자동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505명입니다. 표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동일하게 5.3%입니다.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이었고요. 예,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부자 둘인데 오늘은 하나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성태 의원님이 계실 줄 알고 나왔는데 저 혼자네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원래 휴가를 가셨는데 오늘 전화 연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방송을 하다가 끝나기 전에 연결되면 연결해 보기로 하겠는데, 예.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이상한 국정원 계약체제 특위에 네. 위원으로 소속이 되셨어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이제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마 저한테 오늘 좀 따끔히 혼나는 게 두려워서 오늘 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김성태 의원이 드는데요. 국정원 계약 저지 특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혼날까봐 안 오셨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댓글 부대 30개 팀을 이용해서 3,500명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을 조정한 것인데요. 사실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적과 싸울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하고 싸웠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보수당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해야 된다. 특히 사실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묵인과 방조 없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배후를 철저히 밝히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도 더 높아갈 거예요. 근데 이러기는커녕 이런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의 맞불로 이 적폐청산 TF를 대응하는 반대하는 국정원 계약 제재 특위 이름은 좀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후한 무치한 일이다. 의원님 혼자 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오늘 김성태 의원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거나 싸우면서 정든다고 예. 안 계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의원님은 서운하고 듣는 저희는 심심합니다. 심심한데, 자, 의원님 휴가를 갔다 오셨잖아요. 예.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또 독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가인지 아니면은 독일에 또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또 가신 건지, 불분명한데 본인은 휴가가 아니라 이제 재산 추적을 하러 갔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5번째인데. 5번째. 이번에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국회 이제 공식 출장이 있었어요. 유럽 가는. 아하. 예. 거기에 제가 사선이다 보니까. 예. 저보고 이제 단장을 하라고 정세균 의장님이. 아하. 그 출장 임무를 다른 주셨어요. 목적의 출장인데 거기 가서 또 이걸 하셨어요? 네, 출장이라 쓰고 은닉재산 추적이라 읽는다. 그래서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보통 외우고 계십니까? 그런 문장은? 순간순간적으로 나왔죠. 저도 공장장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가서 그러면 이번에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제보가 왔어요. 또 네. 최순실 재산으로 의심되는 쇼핑센터하고 식당이 미네네도 있다. 오. 저희들이 주로 주진우하고 다닌 게 네. 프랑크푸르트에 그러니까요. 있는 것도 찾아다녔는데 예. 미네네도 있다. 미네도 있다. 네, 그래서
출장을 같이 갔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네. 민해내 그런 제보가 왔으니까 가보자. 맥주 마시러 간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네. 쉼없이 달려갔어요. 차로. 그래서 기차로 안 가시고. 쇼핑센터도 가고 둘러보고 좀 수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쇼핑센터를 그냥 가는 것만으로는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뭐 주인도 없고 중국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던져보니까. 쇼핑센터라기보다는 이제 가게군요,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큰 가게. 예, 92년에 최순실 씨가 독일의 어느 교포하고 유벨리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사를 같이 만들었던 교포의 것이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독일 재산이 누군가의 차명으로 그런데 보통 건물의 형태로 있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여러 번 식당이나 호텔을 얘기했었는데. 운영을 하고. 네, 식당이나. 예,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서 저희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캐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한 40살 정도 된 예. 한국 교포가 나타나서 예. 너 안민석이지? 안민석 맞지? 너 죽었어. 너 죽었어? 기다려. 나 독일 사람이야. 나 독일 사람이야. 독일 경찰한테 한번 당해봐봐. 하면서 반말하고 예. 아주 그냥 흉악하더라고요. 앞뒤 없이요? 네, 그냥 반말하고 너 안민석이지? 거의 거의 감금 상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다 먹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랬는데 30분 지나도 오지도 않아요. 저도 억울하니까 그래 경찰 가가지고 따져보자. 응? 전후 사정 없이 무조건 그랬다고요? 아이. 안민석 당신이 이러이러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너 안민석이지. 너 안민석이지. 너 안민석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사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상민 의원님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또 법사위원장님 출신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우리가 국회의원인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언어 폭력이죠. 네. 그래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 경찰 기다렸는데 한 30분 지나도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폭언을 한 다음에 그냥 사라지셨고 아니죠. 계속 저희들을 붙잡고 있었죠. 나가지 못하게 네, 어떻게 붙잡았어요? 제지했죠. 제 손을 붙잡고 나가려면 못 가게 붙잡고. 하고. 근데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지를 뚫고 기다려도 경찰이 안 오니까 저희들이 굳이 저희들 또 다른 일정을 또 해야 되니까 본래 이제 출장 장소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92년 최순실과 함께 해서 독일 회사를 만들었던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유모 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모함했다고 이제 화를 낸 거군요. 말하자면 항의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곤조곤. 아니 만약에 정말로 따지든지.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뭐 뺨을 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봉변의 해프닝 말고. 예. 그 결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를 뿌리치고 그 장소를 떠났죠. 거기서 사건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제보 아닌 정보인데요. 15년에 스위스 연방법에서 해외 외국인의 불법 재산을 몰수해서 환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네. 예.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불법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느냐? 외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악명이 높은 경우.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모호하네. 악명이 높을 경우.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이 대상으로 악명은 높지 않고 돈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돈을 많이 생겼으면. 악명이 높죠 그거야. 높고. 최순실 케이스야 악명이 높긴 한데.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정한 돈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돼 있다는 그런 의심되는 그런 돈들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 마무리를 3부 앞부분에 한 5분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3부를 또 합니까? 자, 2부에 이어서 안민석 의원 마무리를 못 하셔서 스위스에서, 부정부패로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셨다고 소개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나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종의 스위스판, 부정재산 몰수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법률가한테 자문을 안 받았는데, 일단, 번역을 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법의 목적은, 정치적 주요 인물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외국 자산의 동결, 몰수, 반환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고요. 딱 해당되나요? 네, 사실은 주요 정치 지도자 그 주요 인물. 여기에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이 네. 다 대입되면 가능한 것이죠. 그 조건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정부패의 정도가 악명이 높을 경우. 부정부패 정부가 악명이 높지 않은데 돈이 많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재산 몰수의 조건과 절차. 이것도 보면은 근자에 있는 정치인이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수혜받은 자산. 그리고 출처가 불법인 자산. 그게 어떻게 최순실을 겨냥한 법이 미리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변 인물과 같이 하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간에 케이스인가 보죠. 스위스가 비밀 계좌에 대한 국가적인 오명을 벗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는데 특히 이 법이 재밌는 것이 공소시효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특별법이죠. 네. 따라서 제가 이 정도 5번이나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스위스 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뉴스공장에서 소개드렸으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검찰답게 이 문제에 좀 발벗고 나서기를 촉구를 합니다. 법안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지금 법안 만들기 전에도 지금 예. 당장에도 이 스위스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스위스도 그런 법안이 이미 있다. 네. 예. 악명이 높을 것에는 최순실 관련 재산은 해당이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전 세계에 보도됐거든요. 최순실 씨가 함께. 예. 그래서 악명이 높다고 하는 조건에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 촛불 평화 집회로 또 세계인들에게 또 감동을 주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독일 뮌헨에서 있었던 그 일과 관련해서요. 네네. 유모 씨가 네. 물리력을 행사해서, 네. 부친,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조력자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현했던 그 유모 씨의 자제분이 이제 억울해서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유모 씨는 92년에, 네. 최순실과 같이 독일에서 만든 회사, 유벨리나 회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이 나오는 분이니까는요. 네. 저는 이분이 최순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고, 이후에 최순실 씨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예, 그리고 그분을 이분은 이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잖니 이건 모함이다라고 이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관계를 오해 없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92년 이후에 최순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표사에서는 그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호텔이라든지 식당 체인점 아마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교포사에서는 과연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제보였는데 이 제보가 본인 스스로가 시인을 했어요. 룩셈부르크도
조세 햇빛초. 네, 중에 하나죠. 예, 텍스7 조세 햇빛초로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는 나라인데 이 룩셈부르크에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분은 사실 이전에는 여행업을 했던 분인데 왜 뭐 룩셈부르크에 계좌를 가지고 돈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계좌를 제가 보고 싶어 했는데 본인은 뭐 돈이 얼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라. 이번에 지난 4번째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변호사랑 상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기 재산은 유대인 사위가 다 조성을 해준 거라고 도와준 거라고 하셨는데 결혼은 한 2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분은 10년 전부터 사업체를 굉장히 많이 독일에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명쾌한 투명한 이제 해명을 요구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가 의심하는 것들이 의심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일까지 가서 사과하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네. 무릎 꿇고도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의심이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면 특히 이번에 민헨에서 이 해프닝을 통해서 더 의심이 왜 그 아들이 그렇게 그 공격을 했을까? 억울해서 그럴 수 있죠. 네. 억울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굉장히 무례한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일을 당하면서 의심이 더 이제 가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들 의심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에 조사를 받아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어떤 재산 내지는 은닉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또 이제 법적인 적절한 또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론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하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 심지어 서울시장 출마론이 명분이 있는 것인가? 저는 명분이 아니라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퇴하고 시장 출마하면은 이건 무책임한 처사이죠. 또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시장 선거에 나가면은 혼자 다 해먹겠다는 욕심으로 비치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간다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과 양자구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박원순 시장과 지금 시점에서 맞짱 뜰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안철수 하면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흔정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성급함, 조바심과 성급함 때문에 망가진 정치인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당권 앞에서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그 아이콘이 너무 추악하게 망가지고 있어서 새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혼자밖에 못 나오실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합의받아서 주거인 사건이 티격태격 해야지 혼자 이렇게 논평을 하시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 오늘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나온 건데요. 네. 뭔가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두 분이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오셔서 다시 한번 토면 제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유가족 한 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아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가는 길, 그 효자동에서 농성을 직접 하신 적도 있죠? 네, 그렇죠. 예. 예,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8월 22일 날, 2014년 8월 22일 날 시작해서 76일 동안 네. 대통령 만나주라고 저희가 날마다 노숙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1인 시기도 하고 대통령 만나달라는 그
신청서 이런 것도 쓰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76일간이나 그 바닥에 앉아서 농성하실 줄은 모르셨을 것 같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줄 아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 시작은 그때 그 유민 아빠가 네. 그 특별법 때문에 단식이 40일이 돼가는 시점이라 이러다가 네.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와서 엄마들 몇 명이 청와대 효자동정조에 둥지를 틀고 우리 대통령 유민 아빠 살려보자. 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좀 만나달라고 제발 좀 만나달라고 사람 좀 살려달라고. 결국엔 만나주지 않았고 그게 길어져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여서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76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농성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가는 길목에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여러 차례의 충돌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 못 만나셨고, 예. 그런데 네네. 어제는 뭐랄까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만나려고 했었어도 안 됐던 게 너무 쉬워서 약간 허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지난 6월 말까지도 1인 시위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미수습자 수습이 지난 6월 말까지 미수습자 찾아달라고 네네. 그런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곳인데 저희가 버스를 청와대에서 마련해 주셔서 안산에서부터 쭉 왔는데 네. 한 번에 저지도 안 당하고 검문이나 저지 이런 거 단 한 번도 없이 그냥 청와대 정문을 통해서 쑥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고 네. 진짜 허무했죠. 허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게 저희는 진짜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쉽게 쑥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고 허탈했습니다. 더구나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게 한두 명 따로 대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 만나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단원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미수습자 가족도 있었고 교사들 가족, 그다음에 생존자 부모, 인천의 일반인 유가족, 일반인 생존자, 화물기사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다 초청해서 193명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짧게 보도는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울었다. 이거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등장하는 순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당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그 서름이 복받쳐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동동거리다가 그러니까 엄마를 찾았을 때 그냥 달려가서 안고 우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울었죠. 무슨 말 해서가 아니라? 네.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사과도 하셨는데 어제 가서 그러니까 제일 큰 성과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사과하신다는 거 그게 순서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성과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참 많이 엄마들 부모님들이 많이 울었죠.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정부를 대변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한이 됐었는데 그게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는지 정말 몰랐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어떤 적을 대하는 것 같은,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접을 받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준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 정말 좀 감사했고, 한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한데 미습자도 아직 남아있고 또 뭐 진상조사에 2기도 간다고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과 한마디에 마음이 많이 풀렸다. 예. 네, 네. 그렇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적으로 상대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네. 박근혜 정부를 3년간 그 일 있고 나서 3년간 겪어보셨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한 100일간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유가족 입장에서 비교를 하자면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 하에서는 그런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아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것들이. 저희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껏 싸우는 건데, 왜 사고가 났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구조하지 않은 건 저희가 그날 가서 직접 보고, 또 3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세월호를 그냥 덮으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요구를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것만 당했는데, 이제 갑자기, 촛불 혁명에 의해서 정부가 바뀌고, 이제 정상화된 거죠. 이게 정상화된 건데, 이게 당연했던 건데, 이제 너무나 비교되게 그렇게 다른, 올바른 태도를 보이셔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정말,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예. 뭐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십시오. 예, 어제 있었던 일이라도 저희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그 심정이 정확하게 되지는 못하니까 뭐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느끼겠구나 구체적인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예가 없나요? 작은 거라도? 저희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저 임원들이 있거든요. 준비해서 요구사항들을 쭉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국무조정실장님도 참석하시고, 많은 그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예. 국무조정실장님이 실제로 제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시고, 법이나 행정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고, 해수부 장관도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님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게 실제로 저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감은 들었어요. 그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직접 해명을 했군요, 거기서. 답변을 하고. 네. 대통령만 참석했던 게 아니고. 네, 맨 나중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네, 저희 심정 헤아려 주셔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왜 청와대 캐비넷에서 뭐 다른 뉴스보다 유가족분들은 이 뉴스가 주목됐을 것 같은데 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뭐 이런 내용을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보도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해수부에서 작성한 문건이거든요. 네. 특조위를 무력화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문건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된 건데 저희 그때 당시 알았었거든요. 그때 문건을 저희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저희 가족이.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는데 그때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팔팔 뛰는 미치고 팔팔 뛰는 거죠. 그때 이미 그런 문건의 존재를 아셨고. 네. 아하. 예, 그게 알았었어요. 예.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실제로 그 새누리당 추천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면서 그게 실행이 되고 특조위가 무력화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사실이었고 저희는 그때 이미 알았고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언론이 다뤄져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청와대에 결국 지시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하는 거 나오면 니네 새누리당 추천 의원들은 전원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실제로 사퇴해라. 특조위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는 이게 실제로 지시가 떨어져서 그대로 된 건데 그게 실행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당시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았다? 네, 보도해주지 않아서. 언론에 대한 불신도 정말, 크실 것 같은데, 네. 여러 언론사들 중에서도 특히, 유가족들을 화나게 했던 언론사가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많은 분들은 KBS 우리가 쫓아가서, 네. 지금 보도국장의 그거 보도 문건 때문에, 네네. 5월 8일날, 9일날, 1박 2일로 쫓아간 그것들을 많이 기억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MBC가 너무 미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원구조 오보도 처음에 네. MBC가 맨 먼저 11시 1분인가 먼저 냈거든요. 근데 그거 목포 MBC에서 그거 사실 아닐 수 있다. 사실 아닐 수 있다고 분명히 본사에 얘기했는데 정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내보냈고. 목포 MBC는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MBC 본사에서 계속 내보냈고, 예. 네, 수정하지 않았고 계속 내보냈고, 다른 방송 다 따라서 계속 내보내고, 그리고 또,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건, 그날 저녁일 거예요, 아마. 4월 16일 저녁에 뉴스에, MBC 뉴스에 아이들 보험금이 얼마다. 아하. 이들이 천사에서 얼마를 드러났고, 운전자 보험 아니고,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그래서 얼마를 탈 수 있다는 그런 보도를 MBC에서 첫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첫날부터. 그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국정조사 때 이제 2014년 7월 달에 국정조사 열리면서 MBC도 분명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안 나오고 버티더라고요. 안 나오고 버티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의원들이 동행명령권 이런 것도 발동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냥 버텨버리니까 그대로 끝나는 단 한 번도 MBC는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조위가 만약에 2기 특조위가 가동이 되면 이렇게 MBC 조사해서 그런 전원 구조 오보가 낸 어떻게 그 오보가 날 수 있었는지 목포 MBC의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보도를 왜 무시했는지 그런 것들 조사하고 또 이게 아무튼 법에 걸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상한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이들 보험금을 얘기하고 돈으로 이렇게 무지를 흐리는 그런 태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언론사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 크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MBC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특조위가 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고. 네, 분명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조위 2기도 대통령이 직접 많은 권한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1기와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계를 꾸리셨어요?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특별법이 2014년도에 2개가 통과됐는데 진상규명 특별법하고 이렇게 피해자 지원 특별법 2개가 통과됐어요. 근데 지원 특별법은 이렇게 국가 보상이 포함돼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국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의 어떠한 요구도 하면 안 된다. 진상규명 요구는 어떤 없다. 그런 독소 돈 받고 진상규명 요구는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그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 보상 신청을 해서 받은 분들도 있지만 한 110가정 정도는 그 독소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보상 안 받고 우리는 민사라고 하겠다고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거기에 국민성금을 많이 모아주셨거든요. 국민에서 국민성금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독소 조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확인을 받고 국민성금은 받아서 그걸로 투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거. 네.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원을 냈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그런 판결이 올해 초인가? 다행이군요. 예. 그 조항이 위헌이라는 거. 보상은 보상이고 잘못된 건 밝혀내야 되는데. 네.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잘못됐더라도 뭔가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조항을 받고 있다는 건 정말 악질적이었네요.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위헌으로 났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행인 일이고. 그러면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국민 성금으로 모아준 돈으로. 그렇죠. 예. 네. 국가가 할 일을 국민들이 해왔던 것이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미수습자 문제도 해결되고 또 2기가 출범하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족들을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군의 어머님 최순아 씨였습니다. 불친절한 AS. 예. 세월호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오네요. 아침부터 왜 울리나요? 등등. 세월호는 사실 트라우마죠. 전 국민의. 이 문제가 꼭 이 정부 내에서 잘 마무리되길 빕니다. 저도. 자, 안민석 의원 혼자 오셔서 심심하다고 하는 거는 총수 혼자 생각이에요. 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 혼자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맨날 유튜브로 듣다가 드디어 앱을 설치해서 첫 생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여긴 창원이고 환갑이 가까운 사람인데 요즘 젊은 남자 공정장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네. 걸려 들으셨군요. 포섭된 것으로 제가 그럼 간주하겠습니다. 공장장 김용민 씨를 돼지라고 놀지 마시오. 어제 직접 봤는데 눈사람 같더이다. 눈사람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 약간 불긴 했는데 예. 눈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하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는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예, 도시 이야기. 네. 김재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간만에 MIT 출신의 얘기할까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나온 분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서 MIT 좀 내밀어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대에 여학생이 없던 시절, 예, 혼자 최초로 공대에. 휘젓고 다녔고요. 네,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이 힘든 시절 거기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MIT 최초 아니라니까. 왜 그래서 여기서 다 가짜뉴스 공장이라니까는요. 공대 출신으로 처음이라면서요, MIT. 아니에요. 여성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은 몇 번째였습니까, 그럼? 여성으로는 2번째인가? 최초라 2번째. 다 합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MIT 공대
에서 도시건축을 전공한 최초의 여성 아닙니까? 한국 여성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그럼 두 번째로 하죠. 네. 아니 그건 그런 거 아무 하나도 상관없고 그리고 한 가지는 MIT는 공대만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제가 제일 싫은 게 자꾸 매사추세츠 공대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네. MIT는 참 하여튼 참 인류학적인 인문학적인 대학입니다. 네. 네. 예. 그렇다 치고요. MIT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많이 알려진. 아니 예. MIT는 유일하게 김호중 공장장님께서 인정하는 학교이기도 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거기 첨숙현 선생님 계셔서. 노암 천숙기 선생님 계셔서. 네네. 그 양반 인터뷰하기 참 힘들더군요. 아 그럼 아유 네.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든데 시간 잡아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예. 뭐랄까요. 말이 참 많다. 뭐 하나 물어보면 뭐 어찌나 길게 대답하는지. 아 그러니까 박사지. 예. 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네. 뭐 지지율도 높고 다 좋은데 맞아 굉장히 의미 있게 오늘 정조대왕의 수원 화성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정조대왕. 네네. 네. 정조대왕이 만든 신도시이고 그리고 정조대왕의 신도시예요? 신도시죠. 당시로서는 이제 완전 신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도가 될 수도 있었던 도시고. 수원 화성도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은 압니까? 알긴 하지만 네. 아는데 지금 뭐 아주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하면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고 그리고 1796년에 완성이 된 도시고 수원에 아주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팔달산 바로 밑에 수원에 있고 아마 지금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게 수원 행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행궁에 이제 행궁 때문에 다들 알고 있고 요새는 뭐 워낙 문화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술적으로 이제 뛰어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정조는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희한한 인간이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세종대왕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다 같이 그냥 엎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딱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엎어줄 수밖에 없는데. 정조대왕은 굉장히 일단은 갈등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할아버지하고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그 많은 거를 한을 겪고 이제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한 20여 년 정도 집권을 했는데 그동안 여전히 탕평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탕평책하고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으면서도 또 이 속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개혁 군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죠. 김호중 공장장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48이. 그 시절로서는 그렇지만 평균 수명 가까운. 그렇지만 이제 영조대왕은 거의 60여 년 동안을 집권을 하셨으니까 만약 정조대왕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과연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됐었을까?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독살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정조대왕이 너무 희한한 사람인 게요. 당시에 그 정적이라고 얘기했던 노론의 그 수령이 있습니다. 심환지라고 영의정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편지를 수천 통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동안 독살설이 노론에서 독살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 심환지한테 계속해서 그 편지를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우리가 요새 왜 SNS 쓰듯이 막 글도 쓰고 그래요. 막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막 농담도 하고. 그렇겠죠. 농담 되게 하여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조대왕은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난번 꿈에도 나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 프라이드를 심어준 게 수원 화성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도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역사가 있지는 않거든요. 전통에서. 그런데 18세기에 이런 신도시를 가지고 이런 통치와 이런 시대의 이념과 이런 사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또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 그 해놨던 얘기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매력적인 인간이기도 하죠. 원래 갈등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데 이 사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정조 얘기는 그만하고 정조 얘기. 아니, 정조 얘기 할 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조 이야기가 수많이 드라마와 영화가 됐는데 소설도 나왔는데 여기 나온 배우들이 다 또 근사한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예. 제가 그 영화 사도에서 예. 딱 정조가 그 해경궁 홍씨 그 행궁에 가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딱 그 장면에 정조가 나오는데 소지섭이 거기에 분화합니다. 근데 거기에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거 중에서, 바로 저게 바로 정조다. 한 1, 2분 나오는데. 소지섭 씨 페이스북에 아니, 소지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걸 그린 거에, 그러니까. 감독이 잘했다. 감독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그게 남자가 자기 어머니의 회가변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의 온 인생과 자기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남자입니다. 소지섭 씨의 선이 고와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봐요.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망나니 굉장히, 보이지. 굉장히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조의 마음이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화성 얘기를 언제 합니까? 정조 얘기만 계속 하다가. 화성 얘기. 그래서 화성은요, 네.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가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신도시라고 하셨는데. 이걸 왜 만들었나. 이게 말이냐면, 이게 정조의 기가 막히니까. 첫 번째는 바깥으로는 정조의 효심 때문에 만들었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아젠다입니다. 이게 아주 소프트한 아젠다예요. 프레임이고 그게. 프레임을 딱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의 능을 사조세자의 능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여기 이것 때문에 자기가 능행을 해야 되니까 효도를 일단 명분을 세웠고. 명분을 세웠고. 실제로는 그 속에는 왕권 강화가 있는 거죠. 근데 왕권 강화를 하는데, 그 장영군 만든 건 아실 거예요. 왜 친위대도 만들고, 그리고 규장각을 통해서 수많은, 규장각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세력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를, 이거 만약 중상주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힘을 강화를 하는 건데, 이게 서울의 한양에 그대로 있어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쪽에다가 그 팔달산 밑에다 지어서 팔달문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시장을 팔문시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권을 줘요. 그래가지고 특혜권을 줘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이제 왕권의 그 군사권뿐만이 아니라 경제권을 강화하면서 중상주의를 이제 표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만약 여기 화성이 제대로 역할을 했었더라면 우리나라 19세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북학파에 청나라에 보내가지고 청나라 문물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막존 제자부터 해가 정약용 당시에 하던 유명한 사람은 다 와서 일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거를 도시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뭐냐면은 1796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완성된 것도 딱 3년 만에 완성해요. 정확히는 33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했네요. 그러니까 계획을 한 10년 하고 33개월 동안 합니다. 정약용이 그까지 책까지 다 써놨는데 그래서 33개월 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년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10년을 계획해서 3년 만에 해치웠다. 3년 만에 해치우고 3년 만에 행궁까지 다 해치우고 여기 5.2km 되는 이제 성 만들고 성을 만든 거 보면은 성도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 성들이 되게 이렇게 무슨 공격을 하거나 방어하는 게 잘 없거든요. 보통 산성에 가 있는데 여기에 화성은 완전히 방어용입니다. 완전히 방어를 해서 이 안에서 왜 공심 유명한 것들 나오는 그 안에서 총을 다 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공성전을 위해서 만든 거군요. 완전히 공성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정말 팔문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고 여기에 상권들이 완전히 서울에 있는 유기전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갔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하자면 중상주의와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은 천도였습니다. 속으로 마음은 천도를 하면서 그쯤 바깥으로는 신도시가 소프트 아젠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정조대왕이 효심 때문에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뭐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 속으로 막 웃죠. 그게 아니고 속으로는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야심을 가지고 그게 본인의 야심뿐만이 아니라 세종시를 만들려고 한 거네요. 아니 말하자면. 세종시하고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럴 때 자꾸 세종시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세종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대형 저기를 시장을 하는데 더 아니 근데 더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세종시의 백그라운드하고는 좀 다르고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 노무현 대통령과 정조대왕을 결부를 시키면서 굉장히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하,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아니요. 조금 좀 다르다고 보고 세종시 가지고는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 근데 이거는요. 제가 정말 보기에는 우리 다음 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다음 주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럽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정도 정말 얘기가 다 지나가 그리고 버렸어요. 여행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서 걷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약용 얘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정약용 얘기도 해야죠. 정약용도 정말 대단한 사람. 다빈치 아닙니까? 다빈치. 제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빈치에 가장 가까운 조선의 인물이 그리고 정약용이라고 규장각도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고요. 대단하다는 얘기 하다가 시간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